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0강 내용 정리하면서요 1단원이 모두 끝났죠. 그래서 1단원도 끝났고 강의 수상으로도 60강 중에 10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6분의 1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2단원 들어가게 되는데요. 2단원 내용은 바로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선생님은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단원들의 내용들이 이 결과적으로는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단원도 바로 이 2단원입니다.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 유전 단원을 가장 재미있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깊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 유전의 재미에 푹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시간이 가장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단원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또 뼈대를 한번 세워보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겁부터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겁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워낙 잘 가르쳐 주니까 듣고 나면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목이 나오죠.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단원의 제목이 나오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세포 주기라는 거는 뒤에서 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떤 세포의 인생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주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사이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이런 세포들이 분열을 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 이게 큰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유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6번째 특성으로 배웠던 게 바로 이 유전이었잖아요. 유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일단 염색체가 무엇인지 다루게 됩니다. 염색체와 유전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이요. 오늘 강의에서 이 내용 다루게 되는데 나머지 내용의 전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중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 잠깐 보세요. 선생님 잠깐 보시면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핸드폰 책상에 있는 학생들 바로 서랍이나 가방에 넣어주시고 다른 방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창들, 인터넷에 다른 창들 다 끄시고 요 강의만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꼭 잘 들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다시 그 다음에 세포 주기,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세포 주기를 크게 두 가지 그 단기로 나눠보면, 그 시기로 나눠보면 간기와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이 간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분열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는 그 종류에 따라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름도 다르지만 뒤에 보시면 그 각각의 단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주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면 정말 여기가 여러분들의 1등급을 가리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큰 내용 유전인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가지고 세 가지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란 거를 이렇게 찾아내게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콩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의 유전 형질들이 이렇게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지 같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의 유전자들이 있을 때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돌연 변이가 염색체 수준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수준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오늘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 명칭 같은 거는 조금 한번 봐두도록 합니다. 염색체 수준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유전자 수준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앞으로 26강까지인가요? 아무튼 그런 길이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야겠죠?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요. DNA와 유전자와 염색체라는 제목으로 일단 얘기를 할 텐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냐,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좀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셋이 정확히 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가리는 게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그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소관계를 좀 비교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염색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든지 염색사, 염색체, 염색분체 같은 것들의 그런 이런 용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핵상과 핵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상이 뭐고 핵형이 뭐고 핵형 분석은 또 뭔지 같이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상동 염색체가 뭔지 그리고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아마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이 용어의 정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염색체는 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눠진다는 거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누구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자. 누구? DNA,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염색체.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세포, 핵. 자, 이렇게 5가지를 선생님이 딱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이걸 한번 배열을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이렇게 좀 배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사실 선생님이 이제 매 첫 시간에 그 1년에서 맨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말 별별 대답이 다 나온다고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잘 모르겠잖아요. 정확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서 좀 헷갈릴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같아요, 저거 같아요 하면 찍는 거에 불과하고 나는 뭐 핵이 제일 큰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뭐 실험을 해봤을 때 뭐 이런 핵이 관찰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살려보는 건데 자, 경험 한번 살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눈으로 봤던 거 이 중에서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좀 크기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현미경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봤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세포 봤을 거예요. 양파, 세포, 뭐 구강 상피세포 이런 거. 그거를 관찰할 때 그 안에서 핵을 관찰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정말 잘 본 친구들은 염색체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런 현미경으로 관찰이 될 만큼 좀 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세포 내 속이건 안에 뭐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바로 이 핵이 들어있었죠. 그럼 뭐가 뭐보다는 크다? 세포가 핵보다는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세포가 크고 이 안에 이제 핵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리고 핵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유전물질, DNA, 그다음에 이것들이 염색체를 이루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구나. 자, 염색체, DNA, 그리고 유전자의 순입니다. 사실은 답을 지금 제시를 좀 해주면 유전자 DNA, 그 다음에 염색체, 핵, 세포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지워보고 일단 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DNA가 누군지 조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NA는 어떤 물질의 한 종류죠? 바로 핵산의 한 종류예요. 핵산은 사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DNA 그 기본 구조 그렸을 때 이렇게 당, 인산, 염기 뭐 이렇게 해서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염기가 있기 때문에 DNA가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 염기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전반적인 성질은 산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핵산의 한 종류다. 그리고 이 DNA라는 이 물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물질. 저장 물질. 자,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라는 것의 정의를 좀 해볼게요. 이 유전자를 사실
DNA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선생님이 실제로 해봤을 때. 자, 그럼 유전자는 뭔가? 유전자. 이 DNA에서 실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 특정 부분이다. 요렇게. 그럼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DNA의 일부가 유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럼 유전자가 DNA보다 더 작다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보면요. DNA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로 이중 가닥이다. 이중 가닥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전체 DNA가 빽빽히 빠짐없이 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유전자 1이다. 어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유전자 1.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이제 쭉 좀 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2다. 자,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도대체 이 유전자라는 게 뭘까요? 유전자. 여기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까요? 유전자가 뭐고 얘가 어떻게 우리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사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 뭐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B라고 해볼까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전자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온전한 단백질 하나를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폴리펩타이드 사슬만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일반적인 예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과학 2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전자 1에서는 어떤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내고 유전자 2에서는 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보조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혐알기가 뭐 된다든지. 혐알기 뭔지 알아요? 이렇게 혀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말아지는 거. 선생님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 말아지지 않는 관계로 예시를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고 있죠? 선생님 보입니다. 자, 여기 혐알기라는 어떤 형질. 자, 이렇게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요 용어는 또 뒤에서도 등장을 하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런 어떠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이 유전자가 그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그런 설계도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만드는 설계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DNA를 쭉 봤을 때 도대체 얘가 그냥 맨들맨들 뭐 여기 이 부분이나 다른 게 뭐예요? 어떻게 도대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DNA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 DNA가 쭉 긴 가닥인데 요거 하나하나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바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로 되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라는 기본 단위로 되어 있고 아까 잠깐 그렸던 것처럼 구조는 바로 이렇게 당과 인산과 염기가 1대1대1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뉴클레오타이드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DNA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당의 종류는 뭐예요? DNA의 당. 바로 디옥시리보스죠.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요거 인산은 같은 종류고 그리고 이 염기가 있는데 염기에 4가지 종류가 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뭐랑 4가지. A, T, G, C 이런 4가지 종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이랑 당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 A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산이랑 당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T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산이랑 당은 기본이란 얘기죠. 요거는 다 똑같아요. 이 긴 사슬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 염기의 종류만 달라지면서 이 염기의 배열 순서가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 암호라고 하면 유전 정보 암호라고 하면요. 바로 어떤 염기의 서열
순서와 배열이라는 얘기죠. 염기의 서열에 의해서 이런 유전 정보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학교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라는 말과 똥이라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집이라는 이런 그 단어라고 할까요? 한 음절로 된 이런 것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개똥이 담긴 집이다. 아니면 똥개 집이 될 수도 있겠죠. 멍멍이 집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AA, TG, CCA 이렇게 된 거랑 A, T, GC GA, CC, G 뭐 이렇게 된 거랑 순서와 뭐 이렇게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염기의 서열이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용어가 뭐가 남아 있어요? 바로 염색체가 되겠는데 그러면 얘의 정체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염색사가 응축된 것이에요. 염색사가 응축된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럼 도대체 염색사는 또 뭐예요? 염색사의 정체는 얘는 DNA랑 그 다음에 히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백질 이렇게 꽁꽁 잘 싸매져서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잘 감싸고 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쭉 길게 나열된 것이 염색사고요. 평소에는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이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시기에, 우리가 분열기가 있고 분열하지 않는 간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분열하는 시기에는 다시 염색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루는 물질에 DNA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염색체가 DNA보다는 그런 큰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왜? DNA랑 히스톤 단백질 합쳐진 것이 염색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만나면 염색체가 되는 거고요. 이 DNA의 일부가 유전자다. 이렇게 대소 관계를 좀 따져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색체의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 46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니까요. 이번 시간에 잘 들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염색체. 이건 뭔지 알아요? 아까 들었어요. 염색사도 나왔어요. 그렇죠? 히스톤 단백질도 들은 것 같아요. DNA 이중나선 들었습니다. 근데 좀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뭔지도 같이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자, 여기 DNA 이중나선 여기 요만큼 두께, 그리고 염색사 요만큼 두께. 그러면 염색체보다 얘가 더 두껍나? 그런 건 아니죠. 이 염색체라는 것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긴 실들이 모여 있고, 이거를 더 확대해 보니까 요 정도고, 요게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이거를 더 풀어 봤더니 요런 그 DNA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DNA를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DNA 이중나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중나선이 이루고 있는 요것들은 바로 당, 인산 이런 식으로 쭉 그 기본 골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염기들이에요, 염기들. 그래서 염기들 색깔이 다른 거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서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DNA 이중나선이 있고요. 얘가 가다가 갑자기 이런 몽글몽글하게 생긴 애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죠. 이 몽글몽글하게 생긴 애가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 이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실패 역할을 합니다. 실패. 성공 반대말 실패가 아니고요. 이렇게 실을 감는 이렇게. 자, 왜냐하면 이 DNA라는 것이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한 2m 정도 됩니다. 2m. 그런데 우리 핵이 얼마나냐면요. 핵의 지름이 5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요 2m짜리를 5마이크로미터 안에다가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집어 넣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잘 넣어야 이게 뭐 이렇게 끊어진다든지 엉킨다든지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실패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잘 예쁘게 감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요 동그란 지금 여기 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싸고 있는 요 구조 하나하나를 바로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클레오솜. 예전에 뉴클레오 붙은 뭐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였죠.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였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었어요. 걔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었고 아까 당인산염기로 돼 있던 애 걔랑 얘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좀 할 수 있냐면 얘는 몽글몽글 뭔가 솜 모양으로 생겼어요. 솜뭉치. 그러니까 솜뭉치 모양의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클레오솜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DNA랑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뭉쳐서 생긴 뉴클레오솜. 이렇게 뉴클레오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것들이 잘 차곡차곡 이렇게 밧줄 형태로 실 형태로 묶인 것이 바로 이런 염색사가 됩니다. 염색사는 언제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세포 안에서 바로 분열하지 않는 간기에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들이 언제 염색체의 형태를 이루게 되냐면 바로 분열하는 시기에 분열기에 염색체의 형태가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염색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여기 가운데 동원체라는 게 있고 염색 분체라는 게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평소에는 간기에는 이 염색사가 이렇게 한 가닥만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가닥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분열하는 시기에 염색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열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에 이게 복제가 됩니다. 이 DNA가 복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가닥이던 것이 염색체가 됐을 때 이렇게 두 가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는 복제본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 100%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 분체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요. 이 염색 분체들은 동원체라는 부위에서 붙어 있습니다. 동원체라는 부위에서 붙어 있어요. 이 동원체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예전에 중심체, 중심림 얘기하면서 방추사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나오는 쫙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걔네들이 나중에 여기 옆구리 이 동원체에 붙어가지고요. 이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부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원체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염색체의 숫자를 세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 동원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잘록하거든요. 그래서 잘록한 부분의 숫자를 세주면 그게 바로 염색체 숫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팁도 하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DNA가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요 가운데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분리돼서 이렇게 쭉 노끈 찢듯이 이렇게 뭔가 이 두 가닥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결합이 분리가 돼요. 우리가 예전에 수소결합 얘기했었잖아요. 물에서 수소결합. 이 결합 자체가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 뭔가 열을 가하거나 하면 분리가 됩니다. 그런 거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분열할 때 분열기에는 염색체의 형태 그 다음에 분열하지 않는 간기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계속 형태 변화를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는 걸까? 귀찮게. 이거를 이렇게 꽁꽁꽁 싸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쵸?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염색사를 굳이 염색체라는 형태로 응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염색체의 형태를 있던 거를 왜 다시 염색사 상태로 바꿔주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교재에는 47페이지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왜 염색체로 만드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왜 굳이 응축을 할까? 세포 분열할 때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이던 세포가 두 개로 갈라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전 정보인 DNA를 정확한 양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실처럼 엉켜 있으면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이동하기가 용이한 형태로 실 형태로 엉켜 있는 것보다는 딱딱딱딱 구조를 이루어서 있는 것이 이렇게 나눠 갖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동 자체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손상을 방지하게 돼요.
자, 실 형태로 있으면 뭐 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엉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양을 분배하기 좋습니다. 분배. 그래서 뭐 10개가 있었어. 그러면 5개씩 딱 나누면 되잖아요. 이게 뭉탱이로 있으면 실뭉치처럼 있으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3가지 이점을 갖기 때문에 염색체 상태로 이렇게 응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점이 있으니까 계속 염색체 상태로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맨날 이런 예시를 들어요. 우리 이사할 때 생각해 봅시다. 이사할 때 이삿짐 싸죠. 왜? 이동하기 용이하고 뭔가 잃어버리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싸잖아요. 이사 갔어요. 그럼 그대로 놓고 그 박스 놓고 살아요?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염색사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해서 그거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염색사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시간에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염색체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분열기에만 잠깐 이렇게 꽁꽁 싸매서 나눈 다음에 다시 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넘겨가지고 47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얘는 좀 없어지고 저리 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약간 좀 생소했던 그런 용어 핵상과 핵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상과 핵형. 자, 첫 번째 핵상 먼저. 핵상. 핵상의 정의를 좀 먼저 해보면요. 핵상은 염색체의 조성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염색체 조성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 염색체들이 쌍을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그것만 따져주는 게 바로 핵상입니다. 자, 이 핵상을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거랑 헷갈릴 텐데 사실 발음 기호죠. 이게 발음 나는 대로 써보면 핵쌍이죠. 핵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쌍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쌍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쌍을 이루는 건가요?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용어지만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요 핵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시로. 자, 어떤 세포가 있는데요. 이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쭉이 하나, 중간 하나, 짧은 애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랑 쌍이 있나요? 똑같이 생긴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짝을 한번 맞춰볼게요. 얘랑 쌍이 없죠. 외롭네요. 얘는요? 외롭죠. 얘도 외로워요. 이런 경우를 쌍이 없는 경우를 N이라고 표현합니다. N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반수체 이렇게 표현해요. 반수체. 상동 염색체라는 건 이제 서로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데 같은 애들의 짝이 없는 경우는 N이라고 쓰고 반수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똑같이 세포가 있는데 길쭉이가 하나, 2개. 완전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차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2개. 그다음에 짧은 애 하나, 2개가 있어요. 자, 얘랑 딱 봐도 짝을 이루고요. 얘랑 짝을 이루고 얘랑 짝을 이루어요. 얘네들끼리 이제 상동 염색체 관계다. 이따가 좀 정리를 할 텐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N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반수체면 뭐죠? 이거는 이배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배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핵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포의 그림을 주고 핵상을 좀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N인지 EN인지 그냥 그것만 따져주면 돼요. 짝이 있는지 없는지, 쌍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게 핵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핵상을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N이에요, EN이에요 거기까지만 쓰진 않고 그냥 관용적으로 EN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는 염색체가 전체 몇 개인지 수를 같이 적어줘요. 염색체 수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염색체 몇 개인가요? 잘록한 부분에 그 숫자를 세주면 된다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얘는 6이다. 이런 상태로 보통은 표시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워낙 이과 학생들이 수학을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약분이 하고 싶어. 약분이 하고 싶어요. n은 3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상태를 수학적인 용어를 좀 빌어가지고 표현을 한 거지 완전히 수학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n은 3이라는 거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절대 약분하면 안 된다.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 있는 한 6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들 각각의 핵상은 어떨까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짝을 다들 이뤘을까? 뭐 한두 개는 짝이 없고 뭐 이럴까? 자,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몸을 이루는 몸이에요. 자,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를 크게 두 가지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세포랑 무슨 세포? 그쵸? 체세포랑 또 뭐? 그렇습니다. 생식세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생식세포.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체세포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몸 하나 이루는 거, 내 몸 하나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체세포고요. 생식세포는 정말 다른 목적 없이 내 자손 남기는 거에만 관련된 세포가 생식세포죠. 사실은 여러분들 몸에서 생식세포 다 제거한다 그래도 목숨엔 지장이 없어요. 나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대신에 자손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른데 이 체세포의 경우에는 EN 상태입니다. 이배체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고 생식세포는 반수체 N의 상태로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주문 제작. 특별히 N의 상태로 주문 제작합니다. 왜요?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생식세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의 생식세포하고 만나서 그 수정의 결과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절짜리 N을 만들어 놓고 나의 배우자도 반절짜리 N을 만들었을 때 합쳐지면 원래의 EN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맞춤 제작, 생식세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생식세포는 N의 상태, 체세포는 EN의 상태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0조 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체세포는 EN 상태, 배수체, 이배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핵상 정리했고요. 이제 핵형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핵형. 두 번째, 핵형. 핵형은 뭐냐면, 자, 핵형은 염색체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느냐?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크기 등등의 특징들을 핵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핵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핵상이 뭐야, 핵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핵이라고 먼저 나오면 공부 안 한 거죠. 왜? 둘 다 핵으로 시작 안 하죠. 염색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핵상이 뭐야, 핵형이 뭐야, 염색체의 무언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공부 좀 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염색체 수, 모양, 크기 같은 거예요. 수, 말 그대로 개수, 그리고 각각의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크기가 뭐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특징은 생물 종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핵형도 다르다. 핵형이 다르다. 이런 특징을 하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연히 염색체의 숫자는 같을 수 있어요. 종이 다른데 숫자는 같을 수 있더라도 모양이나 크기 같은 세부적인 특징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의 생물이면 핵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성별이 다르면요. 핵형이 달라요. 핵형이 다르다. 깁니다. 잡히나요? 선생님 허리가 빠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성별 같은 경우는 같은 종인 경우에도 같은 종이라도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달라요. 그래서 아예 생물력이 다르면 핵형은 당연히 다르고 같은 종일지라도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요게 핵형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종이나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성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핵형을 알아보자 하는 핵형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핵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핵형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형을 분석하고 나면 뭘 알 수 있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종도 알 수 있어요. 종. 이게 무슨 종인지. 그 다음에 성별이 뭔지. 성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염색체의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색체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염색체가 윗부분이 똑 잘라졌어요. 이런 거는 딱 이거를 봤을 때 잘라졌다, 뭐 주은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준의 큰 변화, 뭐 하나가 더 있고 없고 이건 더 큰 변화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뭐는 알아낼 수 없냐면 앞에서 돌연변이 부분에서 나왔던 용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색체 수준의 이상도 있었고 무슨 수준의 이상도 있었어요? 바로 더 작은 수준의 유전자의 이상도 있었어요. 유전자 수준의 이상. 자, 그런데 염색체 수준의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지만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유전자는 염기 서열, 아까 얘기했죠. 염기 서열 자체의 변화로 생긴 건데 그것이 똘똘똘똘 뭉쳐서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가 더 똘똘똘똘 뭉쳐서 염색체가 되고 그 염색체 상태의 사진을 딱 찍었다고 해서 이 유전자 수준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이 있을 때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상을 알 수 있죠. 딱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있는 책을 그 겉에서 보고 오탈자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유전자 수준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건 알 수 없는 것처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이상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을 한 결과를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진으로. 짠, 우리 교재에도 있는 그림인데 요거는 사람의 핵형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핵형을 분석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분열하고 있는 도중에 분열기에 세포를 찍어요, 사진을. 언제 찍는 건지는 나중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분열 중인 세포의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간기에는 염색체가 없죠. 무슨 상태? 염색사 상태니까 무조건 분열기의 세포를 관찰해야 되는데 분열기의 세포를 관찰하면 염색체 이렇게 예쁘게 배열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겹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많이 배열을 했는데 이거를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굉장히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크기 순으로 같은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규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키 큰 애부터 키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그 끝에다가 뭔가 조금 특별한 애들을 배열하게 됩니다. 얘들이 뭔지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자랑 여자랑 봤을 때 이 끝부분에서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고 여러분들 염기 서열 보여요? 염기 서열. 어떤 염기 서열 돼 있는지 안 보이죠? 그래서 유전자 수준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쭉쭉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닙니다.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뭔가 맥락이. 요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문제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선생님이 아까 잠깐 닫았다가 펴가지고 자 47쪽이죠. 47쪽. 47쪽 보시면 상동염색체라는 용어가 나와요. 상동염색체. 아까 잠깐 등장했던 자 상동염색체가 뭔지 이제 드디어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다. 자 상동염색체 정의 들어갈게요. 일단 같아요. 서로 상자 같을 동자예요. 서로 같은 염색체. 뭐가 주어가 있어야겠죠? 뭐가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요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꼭 하나 덧붙여야 되는 거는 바로 출처입니다.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일단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한 쌍의 염색체는 하나는 모계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쌍이니까 두 개잖아요. 하나는 두 개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출처가 다른 한 쌍인데 모양과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출처가 다른 거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엄빠 이렇게 받은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일단 요거 정의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의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립 유전자가 나와요.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렇게. 자, 대립 유전자는 일단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위치. 어디 있냐면 상동염색체의 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그리고 이 유전자는 어떠냐? 이 유전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하는데 관여한다. 자, 굉장히 뭔가 딱 와닿지 않고 어렵죠. 말로만 설명했을 때는.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세포가 있을 때 이런 염색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하나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염색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관계. 바로 무슨 염색체? 상동염색체다.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 관계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립 유전자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상동염색체. 그럼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겠죠. 근데 여기서 같은 위치, 이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다.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이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요. 무슨 유전자냐면 바로 보조개라는 것, 보조개라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가 여기 위치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상동을 이루고 있는 이 똑같은 그 염색체, 이 같은 자리에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냐? 바로 똑같이 보조개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가 이 같은 자리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서로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바로 대립 유전자 관계다. 대립 유전자. 이 둘은 대립 유전자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일단 있어야 돼요. 대립 유전자 얘기를 하려면 상동염색체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그 같은 위치에,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대립 유전자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하나 더. 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만 그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조개라는 어떤 형질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죠. 생물이 가진 특성. 그런데 보조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조개가 없는데 보조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보조개를 만들지 않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조개라는 똑같은 형질에 관여하긴 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정보는 얘는 보조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는 어차피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라서 출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보조개가 있어서 보조개를 만드는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줬는데 아빠는 보조개가 없어서 보조개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를 나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개라는 어떤 형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같은 형질을 결정하지만 세부적인 정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데 그 유전자의 조성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다. 항상 다르다? 아니고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도 돼요?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연히 이거를 양쪽으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보조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난 이제 보조개가 있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포인트. 이 부분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를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봐봐요. 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아까 했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이 두 개가 상동 염색체 관계다. 그런데 여기에 라지 A라는 어떤 유전자. 선생님이 아까 보조개라고 썼지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라지 A라는 유전자가 있다. 여기. 그렇다면 여기 B라는 유전자가 있을 때 이 둘은 대립 유전자 관계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관계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정의를 보세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어디에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에 또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B는 땡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화내야 됩니다.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화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정보 라지 A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정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몰 a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똑같이 A라는, 이게 B가 오진 않아요. 똑같이 A라는 어떤 형제를 결정하지만 이게 라지 A라는 유전자 조성일 수도 있고 여기가 반대편이 스몰 A라는 유전자 조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 조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요 각각의 가닥. 각각의 가닥은 그 염색 분체 관계죠.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완벽히 복제가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이 라지 A라면 이쪽 반대편은 무조건 라지 A예요. 무조건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스몰 A라면 이쪽도 무조건 스몰 A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표시해놓고 얘랑 얘가 대립 유전자 관계냐라고 물어봐요. 대립 유전자예요? 그래요? 어디 있어야 돼요? 상동 염색체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염색 분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놓으면 그것도 답이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엮어놔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세요. 꼭 이렇게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기 사람의 염색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요거는 좀 지워볼까요? 지우고 사람의 염색체. 아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상염색체가 있고요. 상염색체 그리고 성염색체가 있어요. 성염색체. 이렇게 간단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상염색체는 뭐냐면 남녀 상관없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성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고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남녀에서 달라요. 남녀에서 다르면서 성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를 몇 개? 44개 가지고요. 여기에 성염색체를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Y 이게 남성의 그 성염색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44개의 그다음에 X라는 이런 조성으로 우리가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염색체, 이것이 성염색체입니다. 상염색체는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XY, XX라는 조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성별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이 온전히 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예시들 같은 것들을 좀 들어주면서 먼저 예제 문제 풀이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거기 문제가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단 요 기본 개념들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배우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여기 자막 좀 띄워주세요. 수강후기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상동 염색체랑 대립 유전자의 정의를 완벽히 이해했는지 본인의 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잘 됐는지 같이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죠.